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몇 가지 이제 수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진학에 대해서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만족 또는 이제 행복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국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족스러운 진학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한 10여 년 이상 그 입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별로 좀 나눠보니까 최고의 만족스러운 사례와 최악의 사례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사례를 보면은 이거였습니다. 추가 합격 마지막 충원에서 합격하는 거. 예, 그래서 보통 2월 한 14일, 15일쯤 되면은 그 해에 모든 입시가 마감이 돼요. 국가에서 지정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2월 14일이 마감이면은 2월 13일 밤 9시까지 충원 마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때 연락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실제로 그렇게 붙을 경우에는 자기의 현 실력보다 실력의 최대치의 플러스 알파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지 않은 대학을 지원했는데 운 좋아서 붙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수능이 쉬워지면서 앞선 강의 중에서 상위권이 4%인데 4%면은 우리가 보통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문이과로 쪼개서 본다면 이제 문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30만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4%면은 12,000명인데 그 12,000명을 3점에서 변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아주 가끔씩 이 입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죠. 붙는 학생들은. 그다음에 이제 꼭 가고 싶은 학과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는 거. 여기 와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은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납치가 되는 거죠. 수능이 대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능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보통 수능 끝나면 다음 날은 아이들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잘 본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있을 고려대학교 수시 그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점수가 몇 점이니?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아니 얘 점수가 서울대학교 중위권 내지는 지방의대 갈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고려대 논술 보러 갈 필요 없겠다. 그냥 기다렸다가 정시 쓰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수능이 잘 안 나올까 봐 수능 이전에 연대 논술을 본 게 있는데 어떡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죠. 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 떨어지겠죠? 이러면서 둘이 서로 떨어지기를 기원했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대에 슬퍼하면서 가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예, 웬만하면 정말 기뻐하는데 딱 슬퍼하는 사례를 한 차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대박을 했는데 정시에서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수능 점수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3회의 기회를 가나다군 3회의 기회를 모두 상향 지원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자신 없어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대학을 쓸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쓰고 걔는 붙었어요. 난 못 쓰고 그 친구가 붙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최악의 입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학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누구나 수시를 써야 하는가? 수시 많이 뽑는다는데 정시는 얼마 안 뽑는다는데
누구나 수시를 써야 하는가는 꼭 아니고요. 그렇지만 대체로 수시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경우가 있는데요. 자연계 중위권 학과들, 중위권 대학들의 자연계 학과들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정시로 가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고요, 수시가.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부족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과가 부족하더라도 최근에는 대학에서 보는, 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대학에서 학생부를 보는 방식에서 교과 세부 능력이라든가 수상 경력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교과 세부 능력이나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받냐면은 1등급이 많은 학생들이 좀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부족하더라도 교과 세부 능력이나 수상 경력이 화려하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있고요. 비교과가 부족해도요. 반면에 이제 교과가 부족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부족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교과는 나쁜데 비교과가 굉장히 좋을 경우, 이럴 경우 합격 가능성은 학교나 학과를 잘 고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최상위권 대학급에서는 교과와 비교과에 모두 다 잘하는 걸 원하게 되는 거고, 학교마다 차이등은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 최근에는 교과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내신에 영향력이 없다. 대체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것은 상위권 애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 2등급의 내신이 1등급, 특히 1등급 초반의 내신이 논술에서 그렇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너무 나쁘면 논술의 합격률은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내신이 4등급 이하로, 그러니까 4점 몇 등급, 5등급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합격률이 1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또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더라도 인문계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최저학력의 영향력이 큽니다. 어쨌든 최저학력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미 합격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70% 선발 정시는 얼마 안 뽑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앞서서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상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 수시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전문대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점검을 갖다가 한번 이제 좀 쉽게, 보기 쉽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9월 2일 날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가 끝나면 일단 모의고사 점수와 그다음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가 더 좋은가, 내신이 더 좋은가? 왜 특히 9월을 해야 되냐면은 9월 시험이 역대 보는 모든 시험 중에서 3월부터 수능까지 보는 모든 시험 중에서 9월 시험에 응시자가 제일 많아요. 예, 오히려 수능이 줄어들어요. 예, 수능은 이제 이미 또 최저 없는 학교들로 해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가장 많이 시험 보는 게 9월 달이고 또 9월 달에 소위 말하는 반수생들도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진검승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로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실 때 내신과 수능 중에 나는 내신이 더 높은가? 이게 파란색이 예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높았는데 비교과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럼 수능 최저에 있는 대학에서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교롭게도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이긴 하지만 성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여기서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위권 연대 고대의 종합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저학력 통과 가능성이 뭐 없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 하면은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면 되겠고요.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온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훨씬 잘 나온다. 그런데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으면 최저 통과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최저 통과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 하면은 일반적인 논술 전형을, 최저 통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실망하지 말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올해 몇 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최저가 없는 대학의 논술 전형을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논술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이과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시 쪽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비율을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 전형의 이제 그 지원자는 총 지원 비율은 전체 수험생 중에 24%가 논술을 쓰는데요. 논술을 쓰는 학생의 몇 퍼센트가 합격을 하냐면은 한 4%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논술을 보면 4명이 붙는. 그러니까 논술 전형 자체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50대 1, 60대 1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몇 대 1 넘어가는 경우 125대 1 몇 년 전에 서울시립대 125대 1 들어보셨죠? 예. 서울시립대가 그래서 그 125대 1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 볼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지원해서. 그래서 재작년부터 학교마다 몇 명씩만 지원하라고 논술 지원 제한을 둬버렸죠. 예,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합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입니다. 뭐 교과 전형은 어차피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찾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전체의 한 10%가 지원을 해서 14.5%가 합격하는 걸로 인문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요. 2015하고 2014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합격률이 논술 합격률이 6%에서 2015년도에 4%로 줄었죠. 이것은 논술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거하고 비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종합전형도 이제 그 합격률이 17.9%에서 14%대로 줄었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찍부터 잘 준비한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술 시험 끝나고 보면은 주변에서 합격한 애들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100명 중에 4명 붙고 5명 붙고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100명이 시험 보면 4, 5명이 붙는 게 아니라 중복 합격한 애들도 있잖아요. 한 명이. 그래서 실제 100명이 시험 보면 한두 명 붙는 정도의 아주 높고 힘든 경쟁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자소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만 받는 학교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받는 학교가 있고요.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추천서가 빠져 있는 거죠. 추천서를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데 추천서가 없는 쪽으로 써야 되냐, 추천서가 있는 쪽으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추천서가 있는 쪽은, 그러니까 추천서가 없는 쪽은 이 자기소개서만으로도 충분히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추천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내 이야기만으로는 나의 서류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약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무단 지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단 지각은 본인이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단 지각이 되는 경우가 뭐 종종 있어요. 예, 좀 되게 억울하게 뭐 버스가 뭐 하여간 뭐 지각하는 애들 늘 하는 핑계긴 하지만 버스가 막혔다거나 뭐 심지어 어떤 애들이 지하철은 막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차가 막혀서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었다, 뭐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아프면은 질병지각이지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무단지각 처리하거든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 이 무단지각을 아주 싫어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대학에 따라서. 그런데 무단지각을 성실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단지각 1회만으로도 큰 타격을 주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우리는 성실성을 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학교를 써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소개서에다 설명을 할 수 있죠. 제가 사고가 나서 무단지각 1회를 했지만 뭐 그 뒤로는 안 했다. 뭐 그래서 무단지각을 통해서 뭐 깨달은 게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정해? 증명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맞다. 이 학생이 되게 성실한 학생인데 그날 사고로 무단지각이 한번 있었지만 그거는 성실성하고 상관이 없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다. 이렇게만 추천서 써주면은 완벽해지는 거죠. 따라서 추천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경우에 추천서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추천서는 또 누구에게 받느냐?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도 추천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신 어떤 선생님이든 추천서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대체로 추천서는 누가 씁니까? 3학년 담임이 쓰죠. 그럼 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왜 3학년 담임한테 추천서를 안 받고 1학년 담임에게 받았을까?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얘가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그 부탁을 드린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 선생님께 받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사유가 들어가야죠. 선생님의 추천서에도 3학년 담임보다 뭐 내가 이러이러 부분에서 얘에 대해서 더 알기 때문에 써주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추천서. 뭐 대학마다 또 좀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명문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서 이제 뒷얘기 좀 할게요. 그럼 이제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서 항상 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서. 그럼 자기소개서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입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라는 것은 나죠, 나. 근데 소개라는 말은 우리 되게 그냥 흔하게 쓰는데 이 원뜻이 뭐냐? 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주다. 소개가. 그러니까 대학과 나를 이어주다. 자기소개서라는 말은 대학과 나를 이어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소설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학과 나를 이어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하되 대학의 모집 단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 또 대학이잖아요. 어떤 그 학문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대학이기 때문에 나도 대학에 가면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단 주장과 근거가 함께 드러나야 된다는 점 너무나 당연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자소서의 좀 구체적 사례들을 좀 볼게요. 우선 너무 흔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인데요. 우선 제가 물어봤어요. 입학 사정관들한테, 만나는 사정관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자소서 중에서 가장 보기 불편한 부분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예.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수하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그럼 정말 사교육 받았다고 다 성적이 올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학업이나 이런 거에 끼치는 영향들 또는 그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학에서 사교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등급 향상 정도만 쓴 거, 그러니까 나열만 한 거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느낀 점 쓰라고 그러면 거의 이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손발이 이제 오글오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정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재학 기간 중에 의미를 두고 한 교내 활동인데요. 여기 또 많이 쓰는 내용이 뭐냐? 학급 회장으로서 학생들을 통솔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아니 학급 회장이 그럼 학생들을 통솔하지? 그러면 누가 학생들을 통솔합니까?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학생 회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급 회장이 아이들을 통솔한 것은 의미를 두고 노력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국 PD가 꿈이기 때문에 방송반을 했다. 방송국 PD가 꿈이어서 방송반에 들어가서 영상을 제작했다와 방송국 PD가 꿈이어서 방송반을 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이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요거 쓰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어떻게 쓰느냐? 다 패턴이 똑같아요. 우선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과제를 낸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해요. 또는 합창대회 여럿이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갈등이 빚어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근데 난 괜찮아. 예, 나는 중립이고 구성원들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이런 내용이 제일 그냥 흔하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질문하는 내용이 질문한 의도를 제대로 못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긴 문장 또는 논리의 비약과 과장, 이런 것들이 또 자소서에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학생이 지금 자신이 수련회에 가서 있었던 상황을 쭉 쓴 건데요. 한 문장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읽다 보면 숨이 굉장히 차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읽다 보면은 상당한 그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단체로 학급 내에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리감도 느꼈고 소극적이었는데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고정된 틀을 깼어요. 그러더니 노력을 하더니 고난도 춤을 췄어요. 얘는 아마 춤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과장이 좀 심해진 거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는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학급 회장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학급 회장으로 옹립되었대요. 옹립된 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옹립된 사람은 두 사람 있습니다. 왕건과 이성계인데요. 옹립이라는 표현은 또 대체로 이제 왕을 이제 뽑을 때 옹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는 2학기 학급의 왕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부적절한 단어, 괜히 아는 척하고 멋진 표현 쓰려다가 부적절한 단어 쓰는 것도 곤란합니다. 요거는 꼭 대학 입시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글을 쓰거나 또 회사에 들어가는 입사시험을 보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자소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가 완벽하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천자 이내로 쓰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니까 결국 그게 공부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공부가 나에겐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에게는 내가 정말 내 꿈이 의사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내신 과목들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신 없고 재미없는 것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학생,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신 성적은 도구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다. 나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공부는 도구다. 이렇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나에게 있어서 공부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과제 연구라든가 아니면 독서를 깊이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공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느낀 점까지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학에 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위한 학문이다. 그럼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학생이 자신의 공부,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이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평가한다는 얘기죠. 먼저 공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세요. 생활기록부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과 수상 사항, 독서, 과제 연구,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자기만의 학습법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내용과 학습법들을 토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임의로 나눠 놓은 거지만 활용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죠. 나는 성적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 상승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해 보시고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은 어떠한가 이런 거 이제 점검을 해서 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공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의 답들을 여기서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노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노력을 평가하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 또는 이제 성품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학생을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대학에 그림 그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여기서는 먼저 활동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자기가 주도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돼. 나의 관심사와 또 그 관심사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요. 그 점검을 바탕에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이러한 관심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정리해 본다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이제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나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적어 두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교내 활동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교내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참여하게 됐고 그 참여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내가 전공과 유관한 동아리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됐고 아니면 전공과 유관하지 않더라도 나의 책임감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꼼꼼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으로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집어넣으시면 2번 문항이 되겠고요. 총 1500자거든요. 1500자이기 때문에 500자에서 3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의 성실성이나 꼼꼼함이나 탁월성들을 드러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3개 정도 에피소드가 없으면은 2개의 에피소드 정도로 해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눈 협력 관리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파악하는 것은 그 학생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리에만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1학기에 반장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1학기에 반장한 학생은 2학기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이 포지션을 취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1학기 때 반장, 1학기 때만 하더라도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반장, 회장 찾아주고 자신의 결정을 따라주고 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자연인이 된 거죠. 예. 퇴임 이후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나는 1학기 때 반장했으니까 하면서 거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2학기 반장을 위해서 또 학급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게 바로 배려가 되는 거죠. 협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아니지만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체육 시간에 애들이 체육 활동한다고 운동장에 모두 먼저 나갔을 때 내가 교실 문 잠갔다. 교실에 소등을 했다. 이런 것들도 다 나눔이나 협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꼭 갈등 관리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관리를 쓴다 하면은 갈등 관리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갈등이니까. 그럼 대학에서는 뭘 더 중요시하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다수결을 했다. 문제 해결책을 다수결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에서 있어서도 이제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학생의 인성 부분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려가면서 천자니까 500자짜리 에피소드 2개나 아니면 뭐 1000자짜리 에피소드 하나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자율문항이 있어요. 대학별로 자율문항이 하나씩 4번 문항이 있는데 쭉 보시면 지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에요. 다른 대학도 한번 볼까요? 다른 대학도 보면 서울대만 독서를 보고요. 나머지 대학들 역시 다 지원 동기 또는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 이제 요 4번 문항을 통해서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도 하나의 팁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대학들은 상관없겠지만 1, 2, 3번만 질문이 있는 대학들을 쓸 때는 1번이나 2번 중에서 반드시 그 학과 지원 동기와 향후 학업 계획을 적어달라. 이게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봤어요. 이것도 아니 거기에 자기 그 대학에서 질문을 안 만들어 놓고서 왜 이런 내용을 쓰라고 하느냐 했더니 아니 대학에 지원했으면 당연히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향후 학업 계획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체가 합격을 시켜주진 않지만은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는 불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막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거 쓰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막 확인도 해봐요. 내가 이거 썼는데 이거 어때? 이렇게 확인도 시키는데 확인을 받은 친구가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친구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것을 대비해서 대학에서는 이런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면 2개예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 2개의 화면을 모니터를 이렇게 띄워놔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띄워놓고서 검색을 한대요. 직접 받은 겁니다. 대학에서. 여기 보면 KU 자기 추천 전형이 둘 다 여기는 철학과 여기는 국문학과. 그런데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은 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 것은 모니터를 쭉 켜놓고 거기다가 각각 학생들의 자소서를 갖다가 컴퓨터 화면으로 열어놓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요 밑에 유사도가 나와요. 유사도가 나와서 유사도가 심할 경우, 특히 에피소드가 유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누구 것을 표절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표절한 자소서를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무조건 떨어뜨리는데 누가 누구 것을 표절했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둘 다 떨어뜨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하지 않도록, 표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이 친구를 위해서 대학을 붙여줄 수는 없지만 앙심 품은 친구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합격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합격 사례도 많지만 불합격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백서에 나온 겁니다. 국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요.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이미 작가의 반열에 들어선 학생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유는 국어 성적이 낮아서.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다운 행동. 이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를 쓴 학생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교외상은 많은데, 교외 경력은 많은데 교내상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 과학 관련 교과 성적이 낮았습니다. 떨어지는 거 대학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학교 생활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봉사 시간이 무려 900시간이에요. 900시간. 없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상담했던 거 아마 오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거기서 그 양천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정말 1000시간 넘는 봉사활동 가져왔어요. 근데 걔가 재수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작년에 1단계 어떻게 됐니? 했더니 내신은 6등급쯤 됐거든요. 6개 다 떨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봉사활동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거면 의미가 있지만 봉사활동 자체만으로는 대학이 무슨 봉사활동 한 사람을 뽑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고요. 너는 계속 봉사나 해라 하면서 떨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 상승 사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6에서 1등급까지 올랐어요. 1학년 때 6등급이고 3학년 때는 3학년 1학기 1등급까지 올랐고 뭐 생활부장도 했고 학급회장도 했고 뭐 다방면에 이제 장기가 있는 학생인데 비교과도 충실한 학생이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일단 이 학생은 학과가 언론정보라는 학과였고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을 통해서 성적이나 비교과를 통해서 언론 정보에 해당되는 비교과 또는 관심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과 함께 또 이 학생 못지않게 그러면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 그 학생과 1학년 때는 낮았지만 3학년 때 1등급 된 학생 대학에서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게 더 나을까요? 결국 1학년 때부터 잘한 학생이 자신을 유지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얘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과 조절을 잘 못한 점과 또 학교를 또 너무 높게 쓴 점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 학생은 재수를 했습니다. 6개 다 떨어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합격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뭐냐? 결국 대학에서 발간한 책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발간 책자가 이제 뭐 중앙대학교의 꿈을 찾는 다비치라든가 성신여대의 진로진학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밖에 모집 요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적어두세요. 제가 안 해왔는데 서울시립대의 올해 모집 요강이에요. 서울시립대 모집 요강의 17페이지 꼭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사람들은 거기 꼭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립대 모집 요강 17페이지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앞서서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학과별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뭐 있냐면 도시공학과 인재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학이니까 수학, 과학 잘하고 그렇죠? 그냥 도시니까 디자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런 모습도 있고까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대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은 재개발하고 이러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재개발하는 측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인재상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역사학에 보면은 외국어가 있어요. 외국어도 잘해야 된다. 이유는 사료를 번역해야 되니까. 한자 잘해야 된다. 사료 번역해야 되니까. 인재상. 그래서 꼭 좀 인재상 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웹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웹진, 아롤이라고 하는 웹진이 있어요. 검색창에 치시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서울대 다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개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구나 보시면 돼요. 베끼시면 안 돼요. 예, 유사도 검색에 걸려서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 있죠. 수능 점수가 왔다 갔다, 앞서서 우리 처음 살펴봤던 수능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올해 그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 면접을 보러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내가 면접을 결정할 수 있는, 합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이 있죠. 수능을 너무 잘 봤으면 안 가도 되는, 또 수능을 못 봤으면 가가지고 악착같이 해야 되는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꽤 많아요. 고대 고대 학교장 추천부터 동국대, 서울대 일반전형, 시립대, 세종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들 많이 있죠. 인하대, 그리고 경희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을 수능이 기복이 심한 학생들은 이런 대학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자기소개서 내는 전형이 있어요. 서강대 일반 전형 같은 건 수능 끝나고 내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논술은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요. 그냥 최저가 없는 논술 대학만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기대, 건국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항공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예요. 한양대라고 해서 에리카는 아니에요. 에리카 가가지고 왜 여기는 최저가 있느냐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서울만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인문이 그렇고요. 자연도 동일한데 경기대가 자연계 논술이 없기 때문에 경기대 빼고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을 좀 살펴보면요. 인문계와 자연계가 좀 다른데요. 자연계가 조금 더 낮죠. 자연계가 조금 더 최저 통과율이 낮죠. 예, 그리고 이제 실질 경쟁률에서도 자연계가 좀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예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최저 통과율도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지만 실질 경쟁률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대 논술 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수능이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까지 봤을 때 수능이 꼭 들어가죠. 그럴 때 모의고사와 수능의 관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3월 이게 97%거든요. 97% 3월 모의고사 97% 학생이 6월 달에 92%, 9월달 92%, 수능에서 결국 92%.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 잘 봤다고 잘 봤다가 그 다음에 좀 안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내가 3월달 실력 나올 겁니다. 수능 가서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상황들. 그래서 그만큼 좀 수능을 위해서 분발을 해야 된다.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죠. 여기 60%대 학생은 떨어질 때도 없을 것 같은데 40%대로 막 떨어지고 그래요. 예, 자연계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르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이제 추세가 나오고요. 어쨌든 논술도 이제 우리 수능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논술 일정 살펴보시되 논술에서 좀 의미 있는 데가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가 논술 최저가 없는데 수능 이전이에요. 그럼 납치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한 4등급, 5등급 나오고 글을 좀 쓰는데 또 수능이나 내신 둘 다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이런 학생들은 인문계에서 경기대 논술 같은 경우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이번에 11월 14일에 논술을 같이 보는데
경쟁대학으로서 성균관대는 최저가 있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 다 지원을 해놓고 수능 끝난 다음에 최저 통과됐을 때 성균관대를 또 최저가 안 됐을 때 한양대를 가는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이제 그 모의고사 직후에 가채점을 통해서 최종 점검 꼭 하시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두 개 정도는 좀 그 낮은 거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 아까 이제 이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모집 요강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과별 인재상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97년생들이잖아요. 그렇죠? 97년생들은 참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IMF라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수학여행 가려고 했더니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버렸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려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요. 수능을 못 보면 한국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아이들인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 과거 조기 졸업생이 없어져서 이과 상위권 애들에겐 그나마 구세주가 좀 등장을 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왜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그런 97년생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아이들인데 남은 기간 좀 잘하고요. 논술은 기출문제와 EBS 국어영역 지문을 통해서 좀 대비 좀 많이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황금 타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 자체 모의고사, 혼자서 자체 모의고사 좀 많이 보고 EBS와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 잘 해서 올해 입시 큰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